안녕하세요. 자, 해커스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춘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직 7급 2021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끝나고 한번 다시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미 시험을 치고 오신 분들은 뭐 이미 이제 알고 계시겠고, 또 기출문제를 참고 삼아서 같이 이 시간에 풀어보시게 될 분들은 풀면서 느끼시게 되겠지만, 좀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좀 말이 애매한데, 뭐 단정적으로 말하면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쉽다는 게 뭐 나만 쉬운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쉬웠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사소한 실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만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 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다시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자, 한번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에 띄어 있는 거, 이렇게 문제 먼저 띄워드리고, 바로 이제 제가 해설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텍스트를 준비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빠르게 보시면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해당 부분들을 밑줄 그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본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이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되는데, 자, 일본 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히 많이 출제되었던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고, 자,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자, 북한 영토는 북한 영토라면 안 되겠죠. 자,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죠. 야, 우리 헌법 제3조에 하게 되면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는 자, 대한민국 영토니까. 자,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 사람들도 자, 이른바 북한 주민들, 자,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남북 합의서. 자, 우리 헌법 강의할 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자, 북한은 우리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북한도 남한과 똑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헌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자,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북 관계는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관계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아니는 좀 특수한 관계야. 자, 어떤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자, 이게 이제 헌재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남북 간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야. 자, 그러면 남북 간에 어떤 합의를 했다. 자, 이런 거는 일단 조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성격은 뭘까? 일단 조약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는 이것을 일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조약 아니다. 자, 맞는 말로 이제 우리 선지도 맞게 되어 있죠.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개별 법률에 적용되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 간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자, 규정할 수 있다 되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하게 되면은 북한도 우리나라 땅, 자, 그 다음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외국한 거래에 관련된 상황인데, 자, 만약에 북한에서 쓰고 있는 화폐와 자, 우리나라 쓰는 화폐를 교환하는 외국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명분상, 헌법적인 명분상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가 다르죠. 자, 이거 거래에 관해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자,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 규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 헌법적 의미에서는 북한은 북한 지역도, 자, 대한민국 땅이고, 북한 주민들도, 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자, 구체적인 어떤 상황,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개별 법률이 적용돼야 되는 외국한 거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외국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자, 이것도 굉장히 뭐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출제된 내용이고, 뭐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패턴이죠. 자, 우리 헌법상의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자,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자, 기본권이 도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이게 이제 헌법, 3조 이제 영토조항에서는, 자, 영토권이라는 부분이, 자,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토권이라는 것을 개념을 상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자,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평화통일에 관련된 조항은, 평화통일에 관련된 조항에서, 자, 통일을 의무라든가, 통일에 관련된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된다고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조항은 3조에서 도출되던 되지 않던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바가 있지만, 자, 통일에 관한 조항에서 통일 의무라든가 뭐 통일에 대한 국가의 통일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부터 국민이 자, 통일에 대한 기본권 자체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토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통일권이라는 기본권 개념은 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체계 정당성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체계 정당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1번 선지 같은 내용은 체계 정당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체계 정당성이라는 내용은, 자,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지 않거나, 자,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는, 자,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체계 정당성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이 위반된다고 해서, 자,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체계 정당성이라는 건 헌법적 원리야. 자, 그런데 이 헌법적 원리인데 이게 위반되면은, 헌법적 원리 위반이니까 위헌 아니야? 자, 그래야 되는데, 체계 정당성을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건 아니야. 자, 위반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 원칙이라든가 평등 원칙 같은, 자, 이런 입법의 자유금지 위반이라든, 자, 위헌성을 시사하는 어떤 다른 내용과 결부됐을 때, 그때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정당성 위반 곧 위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주제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비례 원칙이라든가, 자, 평등 원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부되었을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칙을 위반해야 되는 것이지, 체계 정당성 그 자체만 가지고 위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자, 3번. 자,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을 모순됨이 없이 체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여기까지는 앞부분은 자, 틀린 게 없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자,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한다는 거. 자, 이거는 입법자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법자를 기속하는 원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법자를 기속하는 거예요. 자, 입법자가 입법하는 단계에서부터, 자, 규범 간의 체계 정당성을 지켜야 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자, 4번. 규범 상호간의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자,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자, 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체계 정당성에 어디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자,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자,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 자, 그 할아버지 족보를 따져보면은 위가, 자, 체계 정당성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자, 법치국가 원리가 있다, 법치주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위임할 때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을 할 때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상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우리 위임법의 법률 관련돼서 굉장히 당연한 사항으로 이제 충분히 다 알려진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 판례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자, 이 단체의 성격이에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니라 사법상의 단체죠. 자, 이 판례도 뭐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자, 사법상의 단체야. 자, 사법상의 단체이기 때문에, 자, 그와 관련된, 자, 내용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서 본질적인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자치활동의 일환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률에 규율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구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에 위임하도록 한 내용들. 자, 이거는 뭐 법률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꼭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도 문제지랑 선지를 보게 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정의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해야 된다 되는데, 자, 해당 법조문은 이제 정부조직법 조항에서 출제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부조직법 조항, 자, 이렇게 부속법령이 출제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엽적인 조문이라면 좀 출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어려울 수 있어.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자, 국무회의 심의사항인지 아닌지 헌법 제89조를 공부하셨던 거, 그때 집중 정리하셨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답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다 직접적인 출제 내용, 이 근거 조문을 보시게 되면은,
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자, 이를 그냥 단순히, 자, 국무회의 심의 없이, 중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헌법 제89조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 그 규정과도 연결시켜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점이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이렇게, 부속법령에 출제된 내용이, 이게 좀 OX 판단이 어렵다 싶으시면, 나머지 이제 선지를 통해서 OX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좀 판단이 어려웠던 지문들을 이제 배제시켜 놓고, 판단을 해가지고,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많이 출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X 판단이 굉장히 쉬운 거죠.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자, 이것도 정부조직법 조항이긴 하지만, 앞서서 봤던 이 조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눈이 익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명을 받아, 자,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라는 이 부분이 빠지고 출제되면 이제 틀린 내용이다 해서 공부하고 OX 형태로 공부하실 때도 확인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 자의 지휘 감독하지만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틀리게 출제되곤 한다 했는데, 자, 이 4번은 틀린 게 없죠. 자, 그래서, 자,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확정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선지를 보면은, 너무 이제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자, 재판 청구권은, 자, 민사, 형사,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자, 모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재판, 헌법재판, 자, 이런 것들, 자, 모든 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주된 내용을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되게 익숙한 부분이다. 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들어있나요? 자, 우리 헌법 조문 어디에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 배심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현재 국민참여재판, 자, 이게 도입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법률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 신속하고 공개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가,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자, 그런데 자, 이 부분, 모든 이제 공격 방어가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 자, 이 부분, 자,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자, 문제를 또 한번 띄워놓고 볼까요? 자, 약식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정식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 질량을 일탈 남용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죠. 2019년 이제 9월달 판례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판례에서 아마 정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정리가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 그러니까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으로 나가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냥 간이한 절차를 이루어지는 어떤 판단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약식 명령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어.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형사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거. 자, 이 부분이 재판자 진술권자과 정식재판 받을 권리, 자, 이 부분을, 자,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 형사 피해자도 이미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을 확인을 직접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 기록에 열람 등사라든가 이런 신청하는 것도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 피해자가 약식 명령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해자, 재판에서 어떤 피의자, 피고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령이 고지된 것,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됐다고, 자, 형사 절차의 참여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 자, 이 내용이 재판자 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는 선지에서는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5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므로,
자, 여기까지 읽어볼 때는, 뭐 되게 당연한 말이죠. 자, 검찰 수사관인 피청군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피의자 후방, 여기 판례 보시다 보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서 이 판례가 익숙하시다는 게 이 점에 떠오를 거예요. 자, 검찰 수사관한테 자, 피의자가 신문을 봤는데 변호인도 같이 왔어. 자, 근데 변호인이 어디 앉으려고 하겠어요? 자신의 의뢰인인 피의자 옆에 앉아서, 자문을 하려고 했겠지. 도와주려고 했겠지. 자, 근데 검찰 수사관이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뒤로 가서 앉으세요. 변호사님이라고도 안 했을지도 몰라. 자, 그것에 대해서 욱했겠죠. 아니, 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부분은, 자, 피의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야. 자, 그러면은 옆에 앉아서 가르쳐 줘야지. 그 뒤에 앉아가지고 뒤통수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변호인인 청구권의 변호인을 침해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판례, 이게 출제된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판례가 출제됐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연장 지르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아주 지엽적인 출제가 아니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그리고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기존에 알려진 판례들이 출제됐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이 판례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정리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방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판례들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자, 널리 알려진 무난한 판례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죠. 자, 2번. 형사소송법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 차폐시설을 설치했어. 자,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증인신문 절차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증인을, 자,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차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모습만 가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못 알아듣게 위해서 음성을 변조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은 취지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거. 이 부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냐. 자,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부분은, 자, 누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피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증인의 목소리 듣고 싶은데 못 듣게 하네? 증인의 증언 내용 못 듣게 하네? 이런 부분들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 보시게 되면, 형사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증인을 보호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도 정당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함으로써 증인의 인적사항 등 보호하는 것. 이게 증인의 안전 및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한다는 적합한 수단이 되고, 자, 여기 이제 생략된 부분은 이제 뭐냐면, 자, 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이 피고인의 증인의 증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에 듣고 공격 방어에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제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문제지에서 먼저 보시면은 헌법 제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자, 2018년 판례죠. 자, 이것은, 자,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자, 보호,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자, 보장해야 될 내용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과거에는 이와 이제 견해를 다해서 형사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었는데, 자, 지금은 이 판례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도, 자, 인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자,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으로, 자, 이렇게 저축되는 범위에서 판례가 변경되었던,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판례도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다. 퇴거 절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 자,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 자, 그러니까 수사서류를 들여다보고, 자, 이것은 이제 복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것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 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공격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서류 내용을 알아야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공격 방어의 대책을 세우겠죠. 자, 그러니까, 피고인 또는 자,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죠. 자, 들여다보기만 하고 다 외워야 될까요?
복사해가지고 가져와서 또 차분히 읽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람 등사권이 자, 이런 중요한 변호인의 조를 받을 관련 내용의 중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뭐 되게 무난한 편에 속하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6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공권력의 작용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은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됐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틀렸죠. 원칙적으로는, 자,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이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게 자,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권력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3자의 기본권은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자, 원래는 제3자니까 직접적인 침해는 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자, 뭐 사실상의 침해가 아니라 법적 침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 언제나 직접 자기 관련성이 없다가 아니라 자, 여기 나온 대로 이게 핵심 포인트가 그거죠.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 자, 예를 들면 시혜적 입법에서 배제된 사람. 자, 시혜적 입법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죠. 자, 시혜적 입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야.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3자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 이제 침해 현재성 관련된 문제예요. 자, 침해 현재성 관련된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현재에 관련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장래는 이제 미래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거, 미래야. 자, 그런데도 자, 이게 만약에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이 된다면 자, 시간 문제야. 현재 확실히 예측이 돼.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침해 현재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발생하게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은 어차피 지금 맞게 뻔한데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 침해 현재성이 자, 미래에 그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이 된다면 이때도 예외적으로 침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2번도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3번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 구제 자체는 사후적 보충적 구제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배상 청구도 포함된다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 68조 1항에서 말하는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자,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 절차라는 것은 자, 이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자, 사후적 보충적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손실보상 청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 때문에 지금 1번, 2번,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럼 4번을 보시면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기간에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죠. 자, 어떤 기간을 계산하려면은 기산점을 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어떤 자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죠. 공권력을 행사할 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할 수 있겠죠. 자, 부작위는요. 자,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기산점을 따로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부작위로 인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자,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자,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자, 이때부터 기본권 침해가 있습니다라고 확정하는 게 불가능해. 왜? 계속되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은 기간의 제약이 없어. 자, 그러면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인 경우는요.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점부터 자, 그때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기산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정리가 됐을 법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자, 여기는 비교적 최근 판례들이 이 선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 내용을 아예 띄워놓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에 대한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문제. 자, 형해실효법이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된 소년부 송치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 시까지 소년부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 자료가 보존되는 거야. 자, 이 판례는 아주 신상이에요. 따끈따끈해. 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시험 일정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소년부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가, 자, 특별히 삭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내가 소년일 때, 소년부에서 송치됐던 사건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자, 남아있는 거야. 자, 이거는, 나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오래 보존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정보 자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근에 있었어요. 자, 이 판례를 이제 모르셨다면, 시험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충실하게 안 한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출제가 굉장히 유력한 내용으로, 자,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됐어야 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자,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임명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거. 자, 이거는 2021년 1월달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 어떤 익명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 자유, 자,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부분, 자, 이게 이제 합헌이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있어 왔다라면은, 자, 이 판례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에게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박탈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실명 확인을 하니까. 자, 그래서 실명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익명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나의 개인정보를 그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익명으로 게시판 운영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자,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야당 소속 후보자의 지지 또는 정부 비판을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 자기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된대. 자, 이것도 역시 2020년 12월 판례, 해를 넘기긴 했지만, 이것도 만으로 따지면 1년이 안 된 판례죠. 자, 이 사건 정보 수집 등 행위 대상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 자, 이거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는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부분은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거, 남과 나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으로 파악될 수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 이용하는 거,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자,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근데 그러한 근거 없이 자, 이 주집한 거, 이건 법률위반 원칙을 위반해서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이미 많이 출제된 내용이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 요양급여, 자, 이런 내용들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 거. 자, 이 부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을 고르시는데 비교적 최신 판례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미 이 판례가 나왔을 당시부터 이거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정리되었어야 될 판례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까지도 보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틀렸는 게 그럴만하다라고 이해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서 좀 더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신체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에 의하여 채용된 민간 전문가. 자, 민간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자,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 적용해서 공무원에 의제한다 돼 있죠. 자, 민간인이야. 자, 근데 공무원으로 의제해. 자, 이거 위헌일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자, 왜냐면 모든 민간인이 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민간 전문가가 공국성에 띈 일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 공국성을 띈 정도가 심지어 기금 운영 정책 전반에 관해서 자, 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니 해도 money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 자, 근데 이런 업무를 수행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상 민간인이지만 중요한 공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무를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금품수수행위 같은 이런 뇌물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자, 의제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이, 자, 이게, 과도한, 제한, 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사익이 입는 피해가, 자, 여기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자,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미성년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지. 자, 이것도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온 부분인데, 자, 이 불량 만화에 대한 정의 조항 중에 전담 부분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선지에서는 잔인성만 나와 있지만, 자, 원래 판례 원문에서는 자, 음란성, 잔인성, 이제 이 징표가 다 나와 있었어요. 자, 음란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판례에서 여러 번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자,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현재 재판관님들은 음란에 대해서 전문가야. 우리는 음란이 뭔지 정확히 알겠어. 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자,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 자, 그런데, 자, 잔인하다라는 말, 이게 도대체 아직 판례상 이게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 집행자 입장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장, 무례라는 표현도 있으면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재 결정을 통해서, 자, 음란이라는 개념은 이미 명확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결정이 있었다지만, 나머지 개념들은 명확성 원칙에 좀 벗어난다. 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군인이 아닌 자가. 자,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 2019년 이제 4월 판례인데요. 자, 뭐, 해당 부분은, 첨부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지만, 자, 이렇게 판례 번호에 이제 2019년 이렇게 4월이 나와 있죠. 자,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여기 다 번호가 다 있어요. 선고일자가. 자, 군인이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 군복을 착용을 금지하는 건 허용되지만, 자, 판매 목적으로 소지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하던데, 자, 이거 유사 군복 판매되는 거, 여러분 시사적인 문제로 최근에 아프간, 자, 탈레반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우리나라 군복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유사 군복가 우리나라에서 파니까, 자, 판매해가지고, 누가 제조해가지고 판매를 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군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형 군복들은 국내에서 유통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해외로 다 수출해버리겠지. 싸게. 덤핑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 탈레반들이 그걸 입고 있네.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탈레반하고, 전투할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 예비군인가? 왜 복장이 우리하고 똑같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유사 군복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거, 이런 거, 유사 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자, 이거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 뭐 직업의 자유라든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조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은 수용인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벌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인 보안처분으로 소유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된대. 자, 정확히 맞는 말이죠. 자, 형벌이 아니고 보안처분이에요. 자, 형벌이 아니고 보안처분이야. 자, 원래 우리가 소유법 금지 원칙은 뭐의 파생 원칙이에요? 죄형법정지의 파생 원칙. 자, 죄형법정지는 뭐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자, 보안처분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 아니에요. 죄형법정지의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소유법 금지 원칙 이거 위반되지가 않아요. 죄형법정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 왜? 형벌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자, 죄형법정지의 한 내용인 소유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위배되지가 않아. 왜? 적용된 대상이 아니니까. 범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니까. 형벌하고 비슷해 보이게 느껴지지만 엄연히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닌 것이죠. 자, 9번 행복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이 경우에 이제 1번 선지 보시게 되면 공정거래인의 명령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자에게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공파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의 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의권, 자, 여기까지 침해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에요. 자,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고, 자, 이거는 법 위반 사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걸 알리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하는 거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침해하네. 그 다음에, 이거를 아직 유죄도 확정된 거 아닌 걸 나한테 이걸 알리도록 하니까 나의 명예라든가 신용을 실추시키네. 그 다음에, 나 지금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법 위반 사실이 지금 인정돼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단계, 아직 유죄 확정된 거 아닌데, 무죄추정 측에 반하네? 이건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 어떤 주관적 양심을 침해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죄 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내가 사죄하기 싫은데 사죄하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심의 자유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자, 모든 걸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것도 역시 판례들을 띄워놓고 하죠. 자, 공문서를 통해서 공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왜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자, 한글만 사용하게 하느냐, 한자 좀 사용하게 해다오, 이걸 요구한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한자 쓰는 게 편해요? 한자 없는 게 편해요? 여러분 한자 없는 게 편하죠. 자, 근데 이미 어렵게 한자를 습득해가지고 머릿속에 막 수천 자 들어있어 계신 분들은 나는 한자를 써줘야지 눈이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런 걸 청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읽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죠. 대부분의 경우에 한글로,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게 문자 생활에도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한자 활용 방식, 이게 비하여 특별히 한자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거를 병용해달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들은, 이런 청구인 등의 한자를 병용해달라는 주장은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겠죠. 저는요, 저 한자 잘 알아요. 저는 원래 한자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상관없어. 한자 쓰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유리할지도 몰라. 자,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침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거 안 쓴다고 해서 이분들의 행복추구권 뭐 이렇게 침해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하겠지만 뭐 침해하지 정도는 이르지 않는다. 자, 3번. 자,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 종류는 다양하고 된다.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자. 자, 이거는 되게 비슷한 패턴의 판례가 기존에 있었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자. 자, 이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거. 자,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자, 그거,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 위반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거. 이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괜찮겠죠. 왜냐면, 이런,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해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니까 해적 역할을 했을까요? 예, 막 스쿠터 타고, 수상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가지고, 스쿠터 타고 가서 이렇게 막 해적질을 한 걸까요? 어쨌든, 어떤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이용한 경우에, 자, 경우에 따라서,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즉, 임의적 취소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필요적 취소인 경우, 이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취소하게 하는 거.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판례 자체는 낯설겠지만, 구조 자체는 자동차를 사용한 범죄의 경우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했던 그 법리와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똑같은 법리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청구인이, 공적인 인물로,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된다. 자, 이거는, 비교적 최근 판례죠. 자,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되는데, 자, 기소유예라는 부분이, 자, 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냐면, 자, 기소유예라는 부분은요, 너는 기소를 해야 마땅할 만한 범죄 행위를 한 것 같아. 근데 일단 기소는 안 하고 넘어가 줄게.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안 되면 불기소 처분. 또는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 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한테 마치 너는 죄가 있는데 한번 봐준 것처럼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면은 나의 자,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왜? 자유적인 검찰권에서.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 자, 그러니까 자, 죄가 안 되면 불기소 처분. 또는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해줘야지. 자, 이렇게 기소유예를 해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헌법소원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만약에 기소유예를 하게 되면 억울합니다. 왜 기소유예합니까? 불기소 처분해 주셔야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제 내용들. 자, 이것들이 이제 이 판례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부속법령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자,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조문들. 자, 이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틀리냐 틀 수가 없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 자, 근데 여기 제가 부속법령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자, 부속법령은 이미 출제됐던 기출지문들은 다 익숙하게 머릿속에 넣고 들어갈 수 있어. 자, 국회법의 모든 조항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뭐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불가능에 거의 가깝죠. 저도 머릿속에 다 안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빈출되었던 부분, 이 부분 출제되었던데 이렇게 바꿔서 출제됐던데, 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본회의 의결로. 이때 본회의 의결을 할 때, 자, 이것에 본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발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출석을 요구해 봅시다. 그거 투표에 붙입시다. 라고 발의할 때 혼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은 요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법안에 발의하든가 의안에 발의는 10인인데, 이때는 20인 이상이야. 자, 그러니까 10인이냐, 20인이냐, 이거 구별해서 열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자, 떠오르면 국회 관련돼서 20인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20인. 자, 이런 식으로 10인을 요구하는 거, 20인 요건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런 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인으로 되어 있는 거, 자,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것만으로. 자, 이런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자, 국회에서 의결되고, 자, 이런 절차. 이렇게 되는데, 자, 탄핵소추가 발의된 것만 가지고는 탄핵 대상에 대해서 권한행사가 정지가 되나요? 자, 그렇지가 않죠. 발의된 것만은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발의된 자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된다 된다. 자, 발의가 아니고 발의되어 의결된 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부속법령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자,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는 약간 늦어. 자, 어떻게 하느냐? 주로 함정이 파졌던 부분들,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거 함정 자주 파던데 하고 미리 보는 거죠. 여기 함정 파던데. 자, 탄핵소추가 발의, 의결 이거 가지고 함정 많이 파던데. 자, 공부되신 분들은 그거 예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는 것이고.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상임위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며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대통령, 총리령 불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자,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조항이 여러분들이 제일 낯설 수도 있어. 자, 그러나 나머지 이 두 개는 상당히 OX 판단하기가 용이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XX 두 개만 정확하게 판단해도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3번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은 지문이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인정. 자, 그다음에 자, 4번 라번 보시게 되면은 참고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가나다라로 표시됐는데 원문에서는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로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기억점 돼 있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뭐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겠지만 기출문제 원문하고 좀 다르네? 원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까봐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동그라미 가나다라로 변형한 거예요. 같은 이제 기출문제 원문 그대로예요. 자,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자, 여기 관련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자,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때, 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자, 인사청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회법 46조의 3의, 자, 이 단서조항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1호, 2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외웠는데, 이 단서조항을 놓치실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조문 공부하실 때도 역시 이 부분에 밑으로 그거면서 정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건데, 자, 이 부분은 간과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자, 이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라는, 여기서 이제, 비교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부속법령이었다고 친다 하더라도, 가나가 워낙,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시는 데는 크게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11번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답 선지가 되는 것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학교의 급식 활동은 의무교육에서 필수 불가결한 교육과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건. 자,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교육 필수비설. 자, 교육 필수비라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필수적인 비용. 이에 대해서만, 자, 무상으로 한다. 이게 의무교육의 본질인데, 자, 무상급식. 이건 의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자, 그래서 2번만 알고 계시면 이제 답을 고르실 수는 있는 문제고, 자, 나머지 판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해설을 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데 보시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자,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자,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해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을 제공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야. 자, 이른바 이제 서울교대 도서관 이용하게 해달라고 한 건데, 왜 서울교대 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네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분이 주장한 것은, 자, 이 도서대출 또는 대출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자, 평등권을 침해한다 주장하게 됐는데, 자, 이 사람에게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자,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고, 자,
지금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자,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선거연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자, 그리고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권이 있을 것. 자, 이 부분은 40세 이상 국민, 이거는, 자, 이게 피선권이 있다. 이 부분은 헌법에 있는 조항이죠.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자, 국회법의 규정이다. 국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자, 저도 지금 순간 말이 꼬였어요. 자, 이 부분. 자, 그러니까 40세 이상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헌법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긴 한데,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다. 이것도 구별해서 파악해야 될 내용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익히 그렇게 정리하고 계셨을 거고요. 제 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정리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맞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 공개위에서 제적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용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한다. 자,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조항들, 이거 못 읽으시면 안 되죠. 자, 3번. 자, 3번 이거는 조문을 아예 보시죠. 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부터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고, 자,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고리로 인한 선거에 대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지금 2번 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여기 2번 선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최고대표 대행사인 경우는 국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공개위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라는 다소 특이한 정족수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 정족수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내용, 자, 부속법령의 내용에 이제 판례가 섞여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심 투표, 국민 투표를 하여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 그 자체로서 헌법 71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실현하고 써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됐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판례인데,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논리적으로, 자, 이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다.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반했어요. 자, 위반을 했는데, 그게 탄핵에 의한 파면이 될 만한 그 정도의 중대성을 가진 사항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헌법적으로 위반한 게 아닐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반은 맞아. 근데 파면으로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 정도로 했던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13번.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들. 자, 여기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중대한 심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법관에 대해서는 누가, 자,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자, 판사인 경우는 인사이런 심리를 거쳐 대법원장이 자,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데, 자, 이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서로 다른 게, 자, 이거는 누가 임명권자인지 보는 거예요. 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어요. 자,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어. 자, 이 구조예요.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에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죠. 자,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야. 자,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 이렇게 설명해도 되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함하여라는 표현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원장을 포함하여 자, 5인 이상 11인 이하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감사헌법에서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원장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이 자, 이렇게 변형이 돼서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관 임명 이런 식으로 함정 파서 표현이 바뀌는 거 굉장히 흔하게 추진된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3번. 이것도 함정을 많이 파는 내용, 뻔한 전형적인 부분을 함정을 팠죠. 심야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때 됐는데, 자, 이 경우에 연회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학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어느 부분이에요? 자, 심리학 판결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만 비공개를 할 수 있지, 판결은 항상 공개해야 돼요. 자, 전형적으로 함정 파는 부분, 자, 판 거죠. 자, 심리는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심리만 비공개를 할 수 있어요. 심리는 비공개를 할 수 있지만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흔히 파는 함정이었죠. 자, 4번. 대법원장이 고려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자, 수석대법관, 어디서 족보 없는 말이 나왔죠. 수석대법관이 아니고 선임대법관. 선임대법관이란 말은, 선임, 먼저 선자, 임명된 임자. 그러니까 먼저. 자, 지금 현직 대법관 중에서 가장 먼저 대법관에 선임된 자. 자, 그냥 가장 현재까지 가장 오랜 동안 대법관에 재직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된데, 자, 이 문제 틀리셨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만 시험에 합격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 헌법 개정 절차는요, 아주 1급 출제 문제, 1급도 아니야. 특 A급 출제 문제. 자, 그래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자, 공포, 이 절차에서 20일, 60일, 30일 날짜고 엮여서 쓰는 거. 여기서 틀리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 틀리시고 만약에 합격하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은, 자, 조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요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시험을 합격하시려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분이 이거를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또 틀렸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5번. 자, 군사제도 및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자,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보험을 줄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보험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된데, 헌법상 허용되니까, 군사법원에는, 자, 우리가, 일반 법관과 다른, 자, 그래서 군 판사와 심판관이 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심판관은 현역 군인, 뭐, 장교가 임명되곤 하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게 답이 뭐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기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례. 자, 이거는 이제 판례가 2020년 이제 9월 24일 판례. 자, 그래서, 병우 이제 그 징계 관련된 영창, 이 관련된 부분이, 자, 어떤 신체자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해서 자, 침해 처사성이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판례.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판례가 출제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판례 내용 띄워놓고 보죠. 자, 사관성대 음주나 훈련, 이거, 음주가, 자, 어떤, 경위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반 시 퇴학 조치 들어간 거.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거에서 과도하게 전환 것에서 무효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자, 국군 통수권으로서 자, 군령과 군정에 대한 권한. 자, 이것이 이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을 하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참고로 군정 군령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 대통령에게 있죠. 자, 그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군정과 군령에 대한 용어 설명. 이건 지문 채우려고 그냥 끼우는 문장 같은 내용이에요. 답은 1번으로 고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시게 되면 권한적인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정당한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책 결산 내지 법인격 없는 사람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 국가기관 아니에요. 정당히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한적인 심판에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비교적 최근 판례이긴 하지만 이 판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기본권의 주체성은 있을지 모르겠을 때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권한적인 심판의 주체성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법률안의 수리행위. 자, 법률안에 제출됐어. 자, 이걸 받아들이는 행위. 자, 이게 권한적인 심판에서 이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 청구가 법률에 대한 위원회 해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과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여 수리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청구인 등의 법률안 심의 의결 표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적인 심판은 적법하다 된대자. 이 내용은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 판례죠. 2020년 5월 27판례니까. 자, 법률안이 제출됐어. 그걸 받아들이기만 했어. 와, 이게 무슨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까요? 자, 법률안 심의 표결을 하지 못하게, 발언을 못하게 뭐, 회의장 문을 봉쇄하든가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제출돼서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근데, 권한 침해. 이거는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판례 내용도 그거예요. 이 경우는,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뭐 상정을 한 것도 아니고, 토론을 막은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간 관계상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선지도 아니어서 일단 설명을 생략할게요. 제가 설명에 생략한 부분이 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게 워낙 해설을 다 OX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해설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자, 17번 같은 경우에도 자, 정답 질문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원의 권한뿐만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된대. 아니에요.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회의원이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에요. 자, 이거 틀린 부분이고요. 자, 2번.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할 수 없다. 자, 이거 좀 낯설 부분이 있는데, 자, 연장도 가능하고 단축도 가능해. 자, 그러면 이 연장과 단축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니고요. 본회의 의결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부속법률 보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가 가능한데, 단축이 가능한데, 조사위원회 자체 의결이 아니고 본회 의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실 때 이 본회 의결이라는 부분에 방점 찍어서 보셔야 되는데, 출제는 이제 연장 단축이 가능하다라는 그것보다 더 쉬운 함정을 판 거예요. 연장 단축 당연히 가능하다고. 자, 그런데 이게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본회 의결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틀린 선지고. 3번.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시행하나 국정감사는 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이것도 역시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자, 법조문을 보시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여러분의 헌법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국정감사와 조사 중에서 어느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국정감사죠. 자, 그럼 국정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위원 집회 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국정감사가. 자, 그런가 하면 국정조사는요, 특별한 상황에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로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언제나 특별위원회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상임위원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 조항도 자, 이렇게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으로 보셨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국정감사는 자, 소관 상임위를 하면 돼. 자, 국정조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니까 자, 특별위원회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출제가 유력한 부속법령으로 굉장히 꼽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나 정리가 안 되셨다면 이제 출제된 지문을 파악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미 합격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한 달에 바로 시험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시험 대비하고 계신다면 자,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내용은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 종문을 수록해 놓은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제 해설을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에 18번을 보시게 되면 정당의 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1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에 자, 14호의 정당의 사안의 제소에 관련된 부분, 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정당의 사안 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됐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 정당의 사안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자, 가처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자, 가처분 관련된 쟁점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의 사안 심판밖에 없지만, 헌법소원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가처분이 인정돼야 한대요. 자, 현재 판례상 가처분이 헌법소원의 경우도 인정된다. 이게 이제 가처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자, 나머지 선지들은 이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또 해설을 안 띄워놨네요. 해설 다 띄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내용 가지고 자, 확인하시길 하고요. 자, 19번 문화업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개인의 정책 견해를 기준으로 자,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되도록 차별 취급한 것, 헌법상 문화업 권리에 반하는 자율적인 것으로 자,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이것도 이제 2020년 12월 28일 판례, 12월 23일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판례이긴 해요. 이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자, 이거 문화업 권리에 반하는 자율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맞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1번이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고르고 나머지는 안 보고 자신있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머리가 덜 아플 텐데,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검토하는 차원이니까 이거 다 일일이 OX를 해설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자, 문화국가 원리가 우리 헌법상 최초로 도입된 게 언제냐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헌정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닌데 출제가 됐어. 그럼 과연 언제부터일까? 자, 제헌헌법에서부터 처음 들어있었어요. 건국헌법에서부터 쭉 들어있었어. 우리는 내내 문화국가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문화국 권리에서 되게 많이 출제된 부분이죠. 자, 문화국가 원리에서 이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는 자, 서민문화, 대중문화, 자, 이런 정책적인 배려 대상으로 자, 해야 된다 됐고, 엘리트 문화는 제외한다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우가 많았죠. 엘리트 문화, 뭐 고급 문화 이런 부분은 하고 서민문화, 대중문화는 배제해야 된다, 지원해서 배제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자, 다 문화예요. 고급 문화, 저급한 문화, 뭐 대중문화, 뭐 클래식 같은 뭐 고차원적인 문화, 모든 문화가 자, 이 문화 육성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구별짓는 거, 차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우리 헌법상 문화국 권리의 견해와 사상 다양성을 본질로 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국가의 문화 정책이 국가가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해 이를 선호하거나 우다의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야 해요. 불편부당해야 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아, 얘들은 하지 마. 얘들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팬클럽 빠순이 빠돌이들이 우리 오빠만 좋아요 이런 거지.
우리 국가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내용. 자,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됐는데, 자, 계엄에 관련된 부분 이제 충분히 다 정리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자, 가본 보시게 되면, 계엄이 해제되는 게 계엄안에 생활해준 위반 행위가 가벌성에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엄 기간 중에 계엄 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 계엄 사태가 호전이 됐다고 해도, 그 당시 위반 행위의 가벌성 자체, 위반 행위를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소멸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계엄 기간 중에 계엄 포고 위반의 죄는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서 처벌돼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계엄을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계엄을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계엄을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자, 이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할 때 이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했으니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되니까 국무회의 심의 거칠 필요도 없이 빨리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도 예외 없어요. 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의한 계엄 해제의 경우에도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 헌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 시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 나번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만은 2개 틀린 게 확실하니까 나머지는 다 맞았겠죠. 자, 맞는 내용도 해설은 제가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자, 공무단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는데, 자,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를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도, 이건 낯선 판례인데, 이거 못 봤는데, 이럴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 판례지만, 이게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아마 최신 판례 정리하실 때 충분히 보셨을 법한 내용이긴 한데, 설령 그런 부분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왜냐면, 자, 2번을 먼저 보시면요. 공무단위권의 보호행위는 공직침해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고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되죠. 자,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까지 제가 풀면서 제 느낌엔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다. 이거 낯선 지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 많다는 이야기는 4개의 선지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OX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나 이거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게 좀 어려운 지문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어느 하나가 굉장히 OX 판단이 확실하게 들었을 만한 알려진 내용이라면 사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실질은 높은 거 아니야.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만. 자, 2번이 답이 워낙 확실하잖아. 나머지에 대해서 판단 못하겠어도 5번이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진 지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답을 고르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해설은 이렇게 수업으로 해설하는 건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례 내용은 다 2019년, 2020년 이렇게 비교적 최근 판례, 자, 최근 한 300년 내 판례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22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틀린 것, 자, 이것도 정답 지문만 볼게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된대죠, 여러분.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 자, 개인의 신뢰보호. 자, 이거 유인된 신뢰죠. 자, 유인된 신뢰라는 부분은, 자, 해설 보시죠. 자,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자, 유인된 신뢰라면, 자,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신뢰라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된 신뢰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기대이익과는 다르다. 자, 국가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자, 그렇게 봐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3번. 국회 운영 원리 및 입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딱 옳은 것이니까 또 틀린 걸 다 봐야 되겠네요. 자, 1번은, 자,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자, 맞는 내용이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법조문이죠.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포를 그 내용으로 하지만 출석은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출석은 과반수. 자, 이거는, 여러분들 헌법에 나와 있는 정독수는 당연히 다 외우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읽어보시면서, 아니까리다. 이게 아니라, 자, 출석 3분의 1 이상 있기 전에 내용을 하지만 그 다음에 출석은 과반수라는 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내 기억과 비교해 틀렸다.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3번, 일반 정독수는 다수결의 원리에 실현하는 국회 의결 방식으로 헌법상의 원칙에 해당한다. 자,
일반 정족수가 헌법상의 원칙인가? 자, 꼭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일반 정족수 말고도 다수결을 실현하는 정족수들이 종류가 헌법에 되게 많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특별한 정족수가 더 우선하잖아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족수가 헌법상의 원칙이다? 원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따르고, 자, 그게 없으면 여기 따른다는 것인가? 특별히 어떤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수결을 실현하는 국회 의결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헌법상의 원칙이나 원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자, 4번. 이것도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일사부재위의 원칙이 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사부재위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뭐의 원칙? 자, 국회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자꾸 줄여야 될까요? 일사부재리하고 일사부재위하고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헌법상 근거가 있죠. 자, 헌법 제13조 1항의 내용.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야. 자, 이건 헌법상의 원칙이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 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상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 자, 이거 구별해 두셔야 될 내용이죠. 자, 24번. 자, 제가 아까 이런 거 틀리면 곤란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헌법 개정 절차. 자, 여러분이 한 20문항, 25문항 정도 되는 문제 세트를 푸시게 되면은, 자,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부분이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 절차. 자,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법 전문. 자, 우리 이번 시험 문제 세트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암기해야지 나오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제 범위가 넓죠. 자, 각종 정족수. 자, 각종 정족수 중에서도, 자, 헌법상의 정족수.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 자, 조금 틀려도 덜 억울한 건 뭐냐면은 헌법상의 정족수가 아니라, 자, 기타 국회법이라든가, 뭐 다른 법령의 부속 법령의 정족수는 좀 더 외우는데 좀 산만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적어도 헌법상의 정족수는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요, 4번이죠. 자, 헌법 개정안의 발의, 제적 과반수, 국무총리 국무원의 해임 건의 의결, 제적 과반수,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제적 과반수, 탄핵소추 의결은요, 제적 3분의 2. 자, 이거 자동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거는 헌법상의 내용이잖아. 야, 이걸 틀리면 상당히 곤란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혹시 틀리신 분들은,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간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25번. 자, 이거는 제가 또 뒷다리 맸네요. 자, 25번. 자, 마지막 문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질 진실 발견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녹취를 활용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아주 오래된 판례, 아주 확립된 판례, 옳은 판례예요. 자, 2번.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 좌석 안전띠 착용. 자, 이것도 이제 이 내용도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익숙한 판례여야 되죠. 자, 도로에서 운전하는 동안 이 좌석 안전띠. 자, 이건 운전석, 이 자동차 운전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 실내. 이때는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보나요? 아닌가요? 자, 판례에서 자, 이런 경우에 자동차로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함의 영역에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좌석 안전띠 착용하는 의무는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거는 이미, 자,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자동차 안의 공간은요,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예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생활의 영역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보시게 되면은, 자, 3번 선지 해설 여기 떠있죠.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18조의 통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격증권의 보도상에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있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 자,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부분은 공적 생활을 형성해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그러니까 내밀한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 외에도, 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판례의 지문도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죠. 자, 이것까지 이제 파악하셔야 되겠고. 4번. 자, 지문은 개인정보인가? 자, 개인정보는 뭐예요? 개인정보라는 부분은, 자, 자신에 관한 부분. 자,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자, 타인으로부터 나라는 게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이게 개인정보야.
자, 지문만큼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지문 가지고 개인 누군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라고 되는데 개인정보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고, 자,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됐는데, 자, 제한하는 거예요. 자, 다만, 자, 제한하는 것이다 했는데, 자, 이게 제한하는 것은 이게 위헌인가요? 자, 제한은 합헌이에요. 자,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 자, 어떤 경우가 위헌이에요? 기본권의 제한을 넘어서서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침해하게 되면 그건 위헌이에요. 자,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합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제한을 계속해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문 수집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침해라고 판정했다면 여러분 지문 수집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제한하는 건 맞는데 침해에 이르진 않아요. 만약 한정을 판다면 여기도 침해하는 것이다 하게 되면 그것도 틀려요.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아. 자, 그래는 제한하는 것에 금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설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해설 자료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시간의 제약상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읽고 다루지는 못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기분 상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인정하실 거예요. 이번 시험 문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결코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자, 따라서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 이미 지나간 시험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신 기회로 삼아 주시고, 특히 다음 달에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7급 문제, 9월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기출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가급적 다 정리하셔가지고 비교적 최근 판례, 그다음에 최근에 입법의 등등들이 지문화된 것들은 당연히 다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7급 국가직 시험 문제 헌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